편안하게 보는 마키아벨리입니다. 오늘은 박진영 교수와 함께 민주당 전당대회 이후에 어떤 변화가 있을 것인지 여러분들과 함께 시원하게 그리고 편안하게 한번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토요일 오후 이 방송 보시는 여러분, 내일도 하루 더 쉬니까 마음 편하시죠? 더 편하게 해드리겠습니다. 박진영 교수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자, 이재명 대표가 연임에 성공했다. 뭐 뉴스거리도 안 되고요. 85.4%라는 득표율. 원래 이 정도 될 줄 알았습니까? 기대보다 좀 미치지 못합니까? 좀 많이 나왔다고 봐요. 많이 나왔다? 네. 예. 많이 나왔다고 보는데 상대 후보들이 너무 못했다. 이렇게 참 평가하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요. 너무 못했다는 의미는 이제 쟁점과 이슈를 제대로 만들지 못했다 뭐 이런 겁니까? 뭐 김지수 후보는 잘 모르겠어요. 그분은 일단 저보다 좀 돈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데 출마해도 되는 경제력을 갖추고 있다. 이거 외에는 제가 평하기 어려운 것 같은데 김두관 후보가 좀 전략적으로 잘못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내용적으로는 이제 혁신 경쟁을 해야 하는데 그렇죠. 네. 약간 이걸 이제 좀 네거티브 포인트를 찾아서 집중적으로 부각시키려고 했던 것이 오히려 득표율에 네. 마이너스가 됐다. 지난번 경선에서 붙었던 박용진 후보보다도 적게 나왔잖아요. 네. 솔직히 정치적 웨이트로 보면은 김두관 후보가 박용진 후보보다 훨씬 높지 않습니까? 그럼 득표율이 더 나왔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박용진 후보보다도 적게 나온 것은 본인이 정치적 선택을 잘못했다. 뭐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리고 김두관 후보 같은 경우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범친명 또는 친명은 아니더라도 이재명 대표와의 우호적 관계 속에서 당원들에게 인기가 있었어요. 원내대표 나왔을 때만 해도 원내대표에서는 떨어졌지만 당원들이 지지하는 분위기가 굉장히 좋았단 말이에요. 근데 갑자기 당원 민주주의를 버리고 다른 노선의 이야기, 대의원제가 오히려 훌륭하다라는 이런 이야기들을 함으로 인해 가지고 본인이 가지고 있었던 당원들에게 호소력 이런 것들을 잃어버리게 된 거죠. 관중으로서 보니까 일단 재미가 좀 없더라고요. 당대표 경선이면 뭔가 쟁점 하나를 가지고 치열하게 공방을 해야 하는데 네. 그런 것이 없어 좀 엉뚱한 얘기를 하면서 이걸 선거 전략 전술로 선택했다라고 하는 게 의아해서 네. 야, 누굴 데리고 선거운동한 거야? 뭐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제가 만약 김두관 후보였다면 슬로건은 이렇게 걸 것 같아요. 이재명보다 윤석열과 더 잘 싸우겠습니다. 네. 그리고 금투세, 종부세 지키겠습니다. 절대 안 됩니다. 절대 안 됩니다. 이렇게 갔더라면은 저는 한 30% 가까이 득표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예측을 해보는데요. 의제 선점에 실패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90% 가까이 득표할 것이다 말 것이다라고 했는데 그 득표율이 이제 의미가 있는 것보다는 오히려 너무나 이제 순항하면서 연임에 성공을 해버렸고 재미가 없었죠 전당대회. 재미가 없지만 이제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이제 성공을 하니까 확고부동한 자리 굳히기는 이제 네네. 뭐 해냈다 뭐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는 거고요. 대세론이 굳어졌다. 대세론이 그래서 이제 그 전까지 어떤 얘기 나왔습니까? 연임하면 안 된다. 찬반 양론이 있었고 언론에서는 뭐 여기가 독재 정당이냐 이런 분위기까지 있었는데 막상 전당대회 끝나고 나니까 이재명 당대표 연임에 대해서 아무런 비판 없이 그냥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분위기 이렇게 정리되더라고요. 이것도 쉽게 말하면 경쟁자들 탓이에요. 네. 경쟁자들이 너무 약해 버리니까 대안이 없었네. 이렇게 인정을 서로가 해버리는 상황이 된 거죠. 결국 명팔이 논쟁을 통해서 이제 당원들이 어떤 네. 생각을 가지고 있고 실제로 투표에 어떤 또 영향을 미쳤으면 최종 결과를 봤을 때 당신과 이번 지도부의 구성 이런 것들이 예전과 완전히 다르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자 그런 면에서 이번 전당대회에서 당원 중심주의가 어느 정도 실현이 됐느냐라는 부분에서 평가를 하신다면요. 일단 이번 전당대회의 패러다임, 시대 정신은 윤석열 정부 탄핵, 모든 후보가 그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두 번째는 당원 민주주의, 저는 이 두 가지라고 봐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나름 성공했다. 당원들이라든가 그다음에 출마자들이 모두 이 두 가지 주제에 대해서 동의한 측면이 있습니다. 중간에 출렁였잖아요. 이현주 의원도 당원 민주주의에 대해서 한번 투덜거리다가 출렁임을 겪었단 말입니다. 그러면서 바로 사과하고 스탠스를 바꾸니까 또 득표율이 올라갑니다. 당원 민주주의가 자리 잡았다는 것에 대해서 이제는 우리가 서로가 이제 인정하는 이런 상황이 돼버렸죠. 다만 하나 아쉬운 것은 금투세라든가 종부세
뭐 이런 것과 같은 정책 의제를 논쟁하지 못했다는 것은 살짝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근데 선거 캠페인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정책 논쟁을 하기가 구조적으로 어렵고 당원들의 마음을 얻는 것인데 갑자기 정책 이야기를 하면 이걸 공부를 해야 되고 내용도 이해하기가 좀 어렵고 또 금투세는 용어 자체도 어려워요. 그리고 종부세 같은 경우도 실제로 국민들이 자기가 뭐 종부세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종합부동산세가 뭔지도 사실 잘 모르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게 쟁점화되는 것이 정책 이슈가 한계가 있는 거 아닌가요? 만드는 게 실력이죠. 만드는 게 이런 실력이죠. 비슷한 이야기 누가 했는지 아세요? 안철수가 이야기했습니다. 예. 정책 이야기를 해서 정책 이야기를 하니까 언론이 써주지도 않고 국민들도 관심 없더라. 그런 이야기를 안철수 의원이 늘 이야기했거든요. 정책 이야기를 재밌게 하고 그다음에 이걸 가지고 대립구도도 만들고 그걸 또 이념적으로 승화시켜 가지고 하나의 대선 전략처럼 만들고 하는 거. 이게 실력이에요. 자, 민주당 원들은 이제 정서로 보면 금투세 같은 거 뭐 특정인 지금 뭐 대상 해봐야 몇 % 되지도 않는 사람들한테 왜 이재명 후보가 또는 대표가 이런 것들을 허용해 주려고 하느냐. 종부세도 뭐 마찬가지 논리지 않습니까? 중도 확장이라고 정책 목적을 가지고 있긴 하지만 민주당원들의 정서로 봐서는 결국 부자들한테 돈 많은 사람들의 세금 깎아주는 거 아니냐라고 이제 인식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쨌든 논란이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 어떻게 보세요? 그걸 해결해야죠. 예. 사실은 결과론적 논란은 언론의 수준에서 풀어내는 거지만은 정치 지도자는 거기에 대한 철학적인 사고를 해야 됩니다. 금투세 문제는 뭐냐면요. 한국이라는 자본주의가 산업자본주의와 금융자본주의로 발전하는 방향에서 어느 것이 더 우선인가. 그리고 과거의 전통적 좌파적 관점에서 벗어나서 금융자본주의를 인정할 것인가 문제. 이런 부분들하고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과거의 산업자본주의적 측면에서 본다면 금융자본주의는 불로소득이에요. 건강한 노동이 존재하지 않는 곳에서 수익이 창출됐다. 이건 불로소득이라고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현대사회가 글로벌한 자본주의는 금융자본주의가 당연히 전 세계적으로 돌아다니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금융자본주의를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단 말입니다. 그러면 금투세 부분에 대해서 철학적으로 접근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금투세를 어떻게 하자는 게 박 교수의 생각입니까? 저는 뭐 거기에 대해서 제 정답은 없습니다. 없다. 제 정답은 없지만은 과거에 전통적인 진보가 생각했던 산업자본주의적 원칙에서 건강한 노동이 투여되지 않은 소득은 불로소득이다. 이거는 저는 깨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뭐 그것까지는 동의를 하는데 이제 세금을 매기는 것은 결국 세금의 대상이 되는 사람들한테는 표를 잃을 것이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무관심할 것이고 네네. 그런 면에서 이제 금투세 지금 그 폐지 문제가 계속 거론되고 있는데 이게 이제 민주당이 정통적으로 가져왔던 자 부자감세 반대한다 이제 여기에 이제 배치된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박진영 씨에게 참 죄송합니다. 네. 잔꾀를 제가 좀 부려볼까 합니다. 예. 금투세 혁신이라고 표현하고 싶어요. 네. 예, 금투세를 폐지한다. 이렇게 해버리면은 기존의 이 부자들에게 세금을 많이 매기겠다고 했던 누진세적 전통, 이게 민주당의 사실 전통이에요. 여기에서 벗어나 버린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좀 교묘하게 참 표현을 했습니다는 금투세 혁신이라는 표현을 써서 어느 정도의 절충점을 찾으면 좋겠어요. 자, 여야 간 합의의 가능성도 있다. 합의 가능성 저는 충분히 있다라고 봅니다. 요즘 나오는 이야기가 진보 뭐 보수 이런 논쟁하면서 민주당이 알고 보니까 진보 정당 아니다. 그래서 이제 다수의 평론가들이 맞다. 원래 민주당은 진보 아니에요. 원래 민주당 진보 아니에요. 보수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유권자나 국민들이 인식하는 것은 국민의힘은 보수고 민주당은 진보다라고 진보 하는 아닙니다. 진보 아니라는 것을 뭐 학문적이든 아니면 이념적이든 또 실제 정치에서 지금 표현되는 정책이든 한번 더 따져볼 필요가 있는데 네. 일부에서 나오는 이야기가 민주당 진보 아니다 원래 네. 우리는 개혁 보수다라고 명확하게 방점을 찍고 혁신 정책을 내놓자. 라고 하는 것들로 가면 좀 너무 과합니까? 보수라는 표현은 그런데요. 네. 자, 민주당의 역사를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민주당의 출발은 보수 야당입니다. 보수 야당인데 두 축이 있죠. YS DJ가 존재했잖아요. 이른바 이념적으로 YS는 자유주의 우파, DJ는 자유주의 진보 또는 뭐 자유주의에서의 상대적 좌파 이렇게 분류가 됩니다.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YS는 미국 공화당, DJ는 미국 민주당인 거예요. 근데 한국의 상대적으로 국민의힘 계열 정당들이 이거 보수 아니잖아요. 파시스트였지 않습니까? 군사 독재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미국의 공화당만큼만 해도 한국에서는 상대적으로 진보적으로 보인 거예요. 미국의 민주당 정도면 한국에서는 상대적으로 굉장히 큰 진보처럼 보인 거예요. 이렇게 오다가 YSDJ가 갈라선단 말입니다. 갈라서면서 공화당류의 생각을 가지고 있는 자유주의 보수가 저쪽으로 붙어버려요. 그리고 민주당은 자유주의
좌파이겠죠. 그죠? 미국으로 치면 케인즈원입니다. 정확하게 민주당입니다. 미국 민주당인데 여기에다가 유럽식 사민주의를 지향하는 운동권 세력이 붙어요. 이러면서 지금의 민주당이 만들어졌는데 여기에서 공통분모는 뭐냐? 제가 보기에는 케인주주의예요. 케인주주의예요.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정확하게 자유주의라고 노무현 대통령 때 국정과제에다가 못을 박습니다. 못을 박습니다. 유럽식 사민주의라는 이런 거에 대해서 이야기 안 합니다. 근데 우리 정치가 천박해지고 그다음에 이 교양을 가지고 철학을 논하는 시대가 저물고 나니까 그런 이야기들 안 할 뿐이에요. 우리가 이제 민주당에 대해서 진보다, 뭐 진보정당 유류다 또는 뭐 이념적으로 보수 진보를 나눠놓고 보면 뭐 레프트쪽에 가깝다 이런데 이번에 이제 당원들이 표현하는 의사를 이렇게 종합해 보면 보수 진보도 아니다. 윤석열 정권과 잘 싸울 사람을 찾는 것이다. 맞죠. 네, 굉장히 현재 실용적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현재만 이렇게 특정한 시점에 나타나는 현상이냐. 민주당의 이제 주류는 이렇게 실용주의 노선을 가는 당원들이 집단지성을 발휘해서 계속 투표 행위를 할 것이다. 그래서 호남이라는 것과 또는 운동권이라는 것으로 아예 모이던 것이 이번에는 해체돼 버렸다라고 이제 좀 과하게 그렇지는 않고요. 민주당의 역사적 흐름이 87년 민주화 이후는 제가 보기에는 이 경제적으로 케인즈주의가 지배적이에요. 경제적으로 조절 이론이 지배적인 상황에서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이런 것들로 이제 접근하는데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방식도 자유주의적 배려가 있고 유럽식 사민주의적 배려가 있고 그다음에 국가주의적 배려가 있고 다양하게 있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에서 민주당은 꾸준하게 중심축은 미국식 케인즈주의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질문을 드리는 게 보수 진보의 일종의 프레임에 그것이 실질적으로 보수이든 진보이든 이걸 떠나서 상대적 개념이지. 이걸 깨버리자 민주당은. 네. 그러면 반윤석열 이후에 어떻게 그러면 민주당이 국민들에게 각인되어서 앞으로 새로운 나라를 만들 것이냐 또는 정권 교체의 아젠다를 던질 것이냐 국민들을 설득해야 될 것이냐라고 했을 때 당원 중심주의라는 것은 실질적으로 직접 민주주의에 가까운 의사결정 구조를 지금 만들어 가지 않습니까? 다르죠. 제가 이야기했던 것은 이념적 측면이고 당원 민주주의라는 것은 절차적 측면이기 때문에 다르게 저는 뭐 범주가 다른 것이다. 한쪽이 횡축이면 하나는 종축이다. 이렇게 받아들여야 된다고 보고요. 지금 현상적으로 민주당이 윤석열과 잘 싸우면 된다. 그리고 다양한 중심 해체에서 생각들이 다양해도 된다. 이게 뭐 지금의 흐름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제 개인적으로는 사상과 정체성의 해체라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받아들일 수 없어요.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면 그 사상과 정체성이 가야 되는 일종의 깃발 같은 건 어떤 거예요? 좀 뭐 금방 말씀드린 미국식 자유주의와 미국의 이제 정치적 자유주의라고 표현합니다. 일반적 자유주의와 구분해서 정치적 자유주의라는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것을 정치적 자유주의라고 하거든요. 그것과 경제적으로 케인즈원이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제 개인적인 신념을 확고해요. 그래, 그것은 이제 크게 보면 보수주의 범위 안에 있는 것으로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미국에서는 그걸 진보라고 하죠. 미국에서는 진보라고 하죠. 네. 대한민국에서 똑같이 진보라고 얘기하고. 뭐 상대적인 개념으로는 진보라고 보겠죠. 네. 늘 이제 여당 쪽에서 집권 세력 쪽에서 공격할 때 빨갱이 전체주의 그리고 특정 이념에 경도돼 있는 또 북한 추종하는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없어요. 실제 없는데 그렇게 공격하는 게 일정하게 먹히지 않나요? 먹히죠. 폐쇄적인 지역에서 어떤 이 폐쇄적인 사고의 틀을 갖춘 사람들에게 주입하다 보니까 먹히는데 실제로 지금 민주당에 종북이 있을까요? 저는 없다고 생각하는데. 네, 저는 뭐 없다고 보고 그다음에 뭐 사회주의 없는 것 같은데요. 반국가 세력이라고 하는 것도 이게 이제 용어가 굉장히 광범위한데 네네. 비판하면 다 반국가 세력인가요? 또 이것도 없는데 또 실제 존재하지 않지만 이런 프레임을 걸고 공격을 하니까 먹히고 있다는 사실. 그러면은 결국 야당, 민주당 그리고 민주당 정치인들이 다 이런 쪽으로 가까운 사람들 아니냐라고 하는 그 구조를 깨기 위해서는 오히려 이게 보수 진보라는 프레임을 스스로 벗어 던지는 것은 너무 많이 나가는 것이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제가 보기엔 이런 것 같아요. 그런 사상으로서 뭐 좌파, 종북, 사회주의 이런 건 없는 것 같은데 과거의 습관은 일부 남아 있는 것 같아요. 표현하자면 과잉 민족주의가 분명히 민주당 내에 저는 존재한다고 봅니다. 북한과의 관계에 있어서의 좀 더 세련되고 그다음에 뭐 전략적인 이런 접근이 필요한데 감성적 접근이 좀 과잉될 때가 분명히 저는 있다고 보고 이런 부분들은 민주당이 좀 고쳐야 될 부분이 아닌가 스스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지금 싸우는 또는 윤석열 정권과 민주당이 싸우는 이 내용을 제3자가 관중으로서 쳐다보면 어떤 느낌이 드냐면 얼토당토 안 하는 일종의 논리를 가지고 상대를 공격을 해요. 자, 민주당이 공격을 받는 쪽에서 보면
자, 윤석열 대통령은 어쨌든 너희들은 종북이고 전체주의 세력이고 반국가 세력이다라는 프레임으로 공격을 하는데 야, 너희들은 친일이야. 아니, 친일을 뛰어넘어서 숭일이야. 더 이야기하는 박진영 교수가 만들어 놓았던 이제 전문 용어 있죠. 뉴니온진. 뉴니온진. 네. 너는 이제 악의의 착착부터. 네. 새로운 이제 뭐 일본이 신일본인이다. 네, 뭐 이제 네. 이런 것들로 얘기를 하고 있지만 자, 이런 프레임 안에 그대로 공격을 하면 갇혀버리고 있다, 지금. 네, 네. 그러면 존재하지 않는 민주당에 있는 종북, 사회주의, 뭐 아예 존재하지도 않은데 네, 네. 그 프레임 안에 들어가서 또 싸움을 하게 된 이 구조를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없느냐. 그러니까 낡은 논리를 가지고 공격하는데 이게 먹힌단 말이에요. 제가 봤을 때는 그런 원인 제거가 우선적으로 있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예를 들어 볼게요. 문재인 정부 당시에 개성공단 연락소를 북한이 파기합니다. 바로 규탄 성명 나갔어야 돼요. 근데 늦었어요. 제가 봤을 때는 상당히 늦었습니다. 이 그 국가 간의 관계지 않습니까? 북한과의 문제가 헌법적으로는 미수복지구지만은 국제법상에 있어서는 다른 나라란 말이에요. 다른 나라가 우리나라의 재산을 파괴한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강하게 규탄하고 항의부터 했어야 됐어요. 그 당시 좀 늦었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존재했고요. 또 뭐 어떤 부분이 있을까? 뭐 갑자기 생각은 안 납니다. 아니, 어찌됐든 이제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이게 윤석열 정권이 걸면 걸리는 대로 논쟁 안으로 들어간다. 이것이 과연 이제 보수 언론이 기계적 균형이라는 이름으로 무조건 받아서 그냥 기사로 써주기 때문에 그런 것이냐. 아니면 이 프레임 안에 실제로 민주당도 갇혀 있다. 그럼 지금쯤이면 이번 전당대회 결과나 당원들의 움직임 또 선출된 지도부의 면면들을 보면 이 색깔과 전혀 관계없는 사람, 실제로 이재명 대표조차도 예. 종북과 뭐 반국가 세력과 전혀 삶의 이력이 맞지 않은데도 프레임으로 걸어버리는 순간 걸려들어서 논쟁한다. 이번 지도부는 좀 거기서는 좀 먼 것 같은데요. 많이 멀죠. 지금 그럼 아까 말씀하셨던 이제 종북이라는 부분은 제가 봤을 때는 과잉 민족주의가 분명히 예. 행태적으로 존재한다. 그 다음에 이제 좌파 논쟁의 핵심은 민주당 내에 쓰잘데기 없는 유러피언 드림이 있어요. 옛날에 유러피언 드림이라는 책 열심히 봤잖아요. 유러피언 드림도 실제로 유럽에 가서 보면은 기본은 개인의 자유라는 이 리버럴함인데 한국에서는 책으로만 받아들이니까 그거를 공동체주의로 받아들인단 말이에요. 공동체 집단주의. 이게 일부의 이제 자유주의 세력 우파들이 봤을 때는 전체주의처럼 보이는 경향이 있어요. 그 유러피언 드림을 잘못 이해한 거지. 그런 세력도 좀 분명히 있어요. 인정합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는 말씀하신 것처럼 과잉 민족주의라든가 시대 뒤처진 유러피언 드림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저는 해소된 걸로 그렇게 느낍니다. 그러니까 운동장 자체를 바꾸려고 마음을 먹으면 상대는 네. 공격할 때 어쨌든 이념의 틀 안에서 보수진보다 자 그리고 종북이다 뭐 반국가 세력이다 맞다 아니다 이렇게 이제 공격을 하는데 민주당은 이걸 받아칠 때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면서 새로운 영역에서 국민들한테 신뢰를 받는 정치 정책 노선을 보여야 한다. 이제 이런 것들로. 근데 여기에서 하나 확인할 거는 저는 노선을 보여야 한다라고 가야 되지. 예. 종북에서 벗어나고 그다음에 과잉 유러피언 드림이라든가 좌파 전체주의라는 것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이념과 가치와 정체성을 해체해야 된다라고 저는 보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번에 이제 당 대표 간에 이제 지금 회담을 하기로 했잖아요. 네. 물론 이제 이재명 당 대표가 지금 코로나 걸려가지고 이제 연기가 되긴 했지만 거기에서 생방송으로 중계하는 것이 맞다 안 맞다 이 논쟁을 하는 걸 봐도 이게 왜 민주당은 이 생방송을 하고 말고의 그 논쟁으로 만들어서 계속 이렇게 언론에 노출되는 것 자체가 압도적 우위의 국회 장악, 제1야당. 그런데 어떻게 그런 걸 가지고 논쟁하고 있느냐? 뭐 생방하면 그런 이야기 나올 수 있죠. 근데 생방하면 어떻고 안 하면 어떠냐? 그 다른 쪽으로 가야 하는데 똑같이 또 그 페이스에 말려가지고 그 말씀도 일리는 있어요. 근데 받았잖아요. 민주당이 생방송 하겠다고 예, 했잖아요. 근데 그 한동훈 대표의 스타일이 꼼수라든가 이 토론에 대한 천박한 인식 이런 것들이 드러나니까 일단은 이제 비판적인 시각을 보인 거죠. 이제 계속 비슷한 패턴으로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지금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가 지방선거 대선 차기 대통령까지 생각하고 있으면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가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집권 여당을 무시할 수 없으니 손을 잡고 협치하고 협력하고 뭔가 새로운 국회의 정치의 모습을 보여야 한다는데 너무 많이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으니까 오히려 민주당식의 정치를 못 보이는 거 아니냐라는 이제 생각 때문에 비슷하게 물어봤습니다. 프레임에 계속 말려 들어가는 것도 민주당은 이미 이 정권 안 되는데 우리는 우리 식대로 가겠다라고 가버리는 것이 오히려 국회에서 압도적 다수를 점하고 있는 야당이 해야 될 일은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말도 일리가 있는 것 같아요. 생각을 해보면은
노무현 대통령이 과거에 상김씨 프레임에서 확 벗어남으로 인해서 누구나 다 이회창이 이길 거라고 했는데 그걸 뛰어넘어 버렸잖아요. 그리고 민주당이 문재인 정부가 집권해 오는 과정에 촛불혁명도 있었습니다만 그 전에 삼무일반이라는 보편적 복지를 들고 나옵니다. 그 전에는 민주당도 보편적 복지 생각한 적이 없어요. 보편적 복지는 사실은 아까 구분하자면 유럽식 삼인주의에 가까워요. 노무현 정부에서 추진했던 자유주의적 복지하고 좀 다르거든. 그걸 확 들고 나옵니다. 그러면서 좀 더 이제 진보로 확 바뀌었어요. 이렇게 하면서 이 뭐라고 합니까? 프레임 전환을 통해 가지고 주도한 측면이 있는 건 사실이거든요. 그런 게 한 번씩 필요한 거는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민주당이 색깔이 이번에 바뀌었다 안 바뀌었다 어떻게 보십니까? 색깔이 과거에 비해서 완전히 바뀌었다 아니면 비슷한 색깔이다 어떻습니까? 이번에 최고위원들. 색깔은 좀 있어 봐야 되는데 예. 구성원들의 화력 자체는 역대급이다. 화력은 역대급이다. 네. 그리고 운동권이 거의 없어 보입니다. 뭐 김민석 의원은 운동권이라고 하죠. 운동권이 있고 없고의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뭐 지금 민주당에 있는 운동권이 종합적인 사회에 대한 변화를 제안한 능력이 있었던 사람들이 저는 없었다고 보기 뭐 때문에. 그거는 이제 좀 네. 논쟁적이어서 뭐 이제 본질하고 좀 벗어나니까 그 말씀은 이제 뭐 그 정도로 하고요. 어찌됐든 탈호남 비운동권 그리고 민주당이 이제 화력이라고 얘기했던 윤석열 정권을 어떻게 하느냐 이제 이런 쪽으로 짜이는 것이 단순히 흐름으로서 일시적 변화냐 아니면 이것을 굉장히 큰 시대적 변화의 상황에서 이번에 지도부가 만들어졌느냐는 것은 이제 정당사 공부도 그 이제 하셨으니까 탈호남 비운동권이 그냥 좋다라고만 볼 수는 없는 거예요. 그냥 네. 현상으로만 이해해야 되지. 예를 들자면 지금 호남 연구가 있는 최고위원이 뭐 한준호 의원 한 명인데 한준호 의원도 뭐 전북이고 오래되지도 나온 지 오래됐단 말이에요. 그 저기 뭐 출향한 지. 그러면 지금 호남의 지지를 끌어낼 그 리더가 없는 거예요. 호남의 차세대 리더가 없는 거예요. 이건 상당히 정치적으로 뭐 문제인 거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탈호남했다. 그렇다고 해서 변했기 때문에 잘 됐다. 이렇게 볼 수는 없는 거예요. 네. 그러면 이번에 이제 탈호남을 해버린 결과가 호남 쪽으로는 새로운 리더가 이제 탄생이 안 된 면이 있지만 왜 당원들은 이렇게 결정했을까? 호남이 절대적으로 수도권과 호남이 당원들이 많고 권리 당원들도 뭐 수로 따지면 거의 절반에 가까울 텐데. 그럼에도 리더의 문제죠. 리더의 문제. 리더가 호남에 갇혀 있었던 거예요. 나는 호남 후보입니다 했던 거예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말씀드린 것처럼 윤석열과 잘 싸우는 사람, 그리고 당원 민주주의에 충실한 사람, 그리고 차기 집권했을 때 어떤 역할이 부여받을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 이걸 원했는데 출마자가 나는 호남이라는 기반, 지역적 기반만 이야기했기 때문에 오히려 저는 호남을 뛰어넘지 못했다. 이런 호남의 선택도 받지 못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최고위원 5명 중에서 순서대로 얘기할 건 아니고 박진영 교수가 봤을 때는 가장 주목할 만한 인물, 정치인으로서 김병주 의원이 독보적이죠. 독보적입니까? 이제까지 민주당이 없던 사람이잖아요. 사성 장군 출신이 민주당에 와서 국회의원이 되고 사성 장군 출신이 있었을 겁니다. 국회의원이 되고 스타 정치인이 돼서 최고위원에 들어왔다. 최초지 않습니까? 아까 말씀하신 종북 문제라든가 그다음 좌파 프레임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한 방에 털어내줄 수 있는 상징적인 인물이기 때문에 정말 민주당 입장에서는 소중한 최고위원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당원들이 이제 이런 선택을 했던 것 아닙니까? 그렇죠. 당원들은 왜 그러면 김병주 의원한테 저렇게 힘을 모아줬을까요? 저는 김봉주 의원이 윤석열 정부와 싸우고 그다음에 당원 민주주의에 충실하고라는 이 시대 정신에 그대로 올라탔다고 봐요. 김병주 의원이 국방 전문가고 안보 전문가고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종북적 문제를 해주고 색깔로 문제를 해결해 준다. 이건 오히려 부차원적인 문제예요. 오히려 시대적 흐름을 잘 탔기 때문에 됐다라고 보는 거고 역으로 해석하면은 호남 후보라는 것도 호남이라서 떨어진 것도 아니고 호남이라서 표를 주는 것이 아니라 윤석열 정부와 잘 싸우고 당원 민주주의에 충실하면은 그 후보도 우선적으로 앞순위에 왔을 거예요. 그런 부분에서 좀 미흡하지 않았나 이렇게 판단합니다. 자, 저는 이제 당원들이 이렇게 김병주 후보까지 선택을 하고 최고위원으로 이제 4위로 입성하지 않습니까? 했던 것이 민주당이 그만큼 정권 교체에 대한 열망이 많다. 두 번째, 우리가 외연을 당원들이 직접 확정해야 한다. 맡겨놔서는 안 된다. 그리고 250만 명 정도 이번에 120만 명 이상이 이제 투표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보면은 집단지성이 발휘된 것은 민주당의 외연이 이만큼 넓어야 한다. 이런 것들을 아예 확실하게 명확하게 보여준 상징적 사건이 김병주 의원의 당선 아닌가 이렇게 저는 보거든요. 뭐 하여튼 뭐 좋게 해석을 하셨네요. 아니 근데 제가 이제 지금 얘기를 쭉 하면서 역시 교수다 보니까 저하고 포션의 차이는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교수라고 이제 교수라는 위치에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당원들이 갖고 있는 당원 주권 이번에 당원 중심 정당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분들의 위대한 선택이
중요했다. 김병주의 활약보다는 네. 당원들의 선택이 훨씬 더 우위에 있는 거 아니냐 이런 그렇게 생각이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고 있는 거죠. 네. 그리고 다른 한 사람 정도는 또 추천하면 어떤 분이 좀 눈에 띕니까? 저는 전현희 의원 정도 생각합니다. 2등 된 거 보고 엄청 놀랐죠. 왜냐하면 전현희 의원은 윤석열 정부로부터 직접적인 탄압을 최근까지 받았다라는 상징성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사실 본인도 이야기했습니다만은 자기가 남하고 싸우거나 비판하고 이렇게 강하게 할 수 있는 그런 품성의 소유자가 아닌 범생인데 나 같은 범생이조차도 이렇게 분노해서 싸울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좀 상징성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상징성보다 2등이라는 것이 네. 차석을 했지 않습니까? 네네. 이게 이제 어떤 의미냐라는 것도 우리가 좀 해석을 해봐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래서 저는 솔직히 말씀드려가지고 개별 이 최고위원 당선된 분들이 갖고 있는 특성과 재능이 있습니다만은 그 양으로 보지 않아요. 그 양으로 보지 않고 김민석 최고위원 정도 빼고는 전부 다 윤석열과 얼마나 잘 싸우느냐, 그 다음에 당원민주주의 얼마나 충실한가라는 그것에 계량화된 양으로 저는 순위가 정해지지 않았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요? 네네. 이재명 대표가 직접 누구를 당선시켜야 한다고 하는 외부적 활동이 있었다 없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뭐 있었다고 봅니다. 있었다고는 의중은 있었으나 네. 의중이 있었다. 의중은 있었다고 봅니다. 그럼 그 의중 안으로 지금 5명이 다 들어와 있습니까?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김민석 최고위원 정도 빼고는 네. 그런 의중과는 별개로 들어왔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제 당원들이 김민석 최고위원만큼은 윤석열과 잘 싸우느냐 아니면 당원민주주의냐 이런 것과 별개의 문제로 이재명 대표와 런닝메이트처럼 해서 정권을 창출하는데 어떤 종합사령부 역할을 하느냐라는 기능적 의미로서 뽑았다고 봐요. 김민석 의원은 그 정도 일을 해내겠습니까? 글쎄요, 그 정도 실력 있는 사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경험이라는 실력도 거. 있고 뭐 경험도 있고 또 이제 좀 조심스럽게 말씀하시지만 저는 이제 이분이 가지고 있는 역량이 실제 그 정도 되겠느냐 아니냐에 대해서는 이제 찬반 양론이 정치권 내부에 있기 때문에 좀 더 지켜보자는 쪽이고요. 김민석 의원의 과거의 정치적 행보 또는 철학적 배경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제가 평할 생각이 없는데 딱 하나 김민석 의원이 탁월한 부분이 있습니다. 회의를 정말 잘합니다. 네. 저는 결단하고 이런 사람들보다 회의를 잘해서 수렴하고 정리하는 사람이 실제로 민주적 리더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김민석 의원하고 같이 회의를 한 분들은 탐복합니다. 네. 타인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고요. 조정해가지고 회의에서 정리하는 역할을 탁월하거든요. 지금 이제 뜨거운 이야기로 들어갑니다. 여러분 기대하셔도 좋고요. 실제로 당 지도부가 구성되고 이재명 대표가 연임에 성공하면서 정말 중요한 것은 지금부터다라고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실 텐데요. 자, 좀 민감한 질문 이제 드려보겠습니다. 조국혁신당과 민주당이 어떤 관계를 할 거냐. 여기서 바로 보태서 질문을 드리자면 교섭단체 만들어주겠다고 이미 총선 때 공약까지 했는데 이게 진척이 안 되고 있습니다. 네. 자, 이런 부분이 이번에 신임 지도부와 당대표 연임 이후에 일사천리로 해결될 수 있느냐 어떻습니까? 이건 복합적인 부분이에요. 네. 국회법에 해당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국민의힘 내에서의 일정 부분 동의가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보통 정치 관례상 국회법과 정치관계법은 합의가 되지 않으면 진행하지 않았던 관례가 수십 년 동안 이루어져 왔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재명 대표가 해주려는 의지가 있다고 봐요. 의지가 있다라고 보고 그다음에 교섭단체 조건을 완화하는 것이 민주적인 절차를 위해서 맞다라고 봅니다. 그러나 국민의힘의 분화라고 하면 친윤과 반윤, 비윤의 분화 그리고 200석을 넘기기 위해서는 8석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런 전략적 표현이 것은 뭐라고 해야 됩니까? 꼬신다는 표현을 써야 됩니까? 속되게 이런 과정들을 위해서는 국민의힘을 무조건적으로 몰아붙이고 우리끼리 원내교섭단체 하나 더 만들어가지고 밀어붙일래 라는 요거는 좀 많이 생각해봐야 될 대목인 것 같아요. 그런데 특검 정국이 중요하고 우선순위는 국정농단에 대한 수사 이런 것도 이제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지만 이 부분은 여야 간 또는 조국혁신당과의 약속 이런 걸로 보면은 별도로 추진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 가지 정책 상황을 고려할 것이 아니라 국민의힘이 무엇이라고 하든 또 거기도 분화의 가능성도 있으니까 교섭단체 조건 완화시키자라고 하는 걸 가면 되는데. 이제 일각에서 보는 시각처럼 결국에는 이게 기득권 나눠 먹기인데 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걸 주느냐. 교섭단체 한 군데 들어오면 협상만 복잡해지고 자리만 계속 내놔야 그런 하는데. 그런 부분은 아닐 거라고 봐요. 그런 부분은 아닐 거 보는데 제가 극단적인 예를 들어볼게요. 국민의힘에 8석, 10석이 나와가지고 따로 교섭단체 만들겠다.
그러면 바로 만들어주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조국당을 흡수해서 통합해버려도 돼요. 솔직한 말로. 지금의 중요한 문제는 조국당이 열석이 돼서 기능적으로 전술적 유연함을 가지느냐 하는 부분보다는 국민의힘의 8석의 문제가 더 크단 말이에요. 어쨌든 뭐 관점의 차이가 있지만 아직도 할 수 없는 상황이다라는 데는 이제 박진영 교수의 의견이 네. 아직은 바로 나서서 하기에는 여러 가지 복합적인 고려가 돼야 한다 이렇게 보시면 저는 민주당 내부의 구성원들이 특히 이제 정치 지도자들은 조국 혁신당의 원내 교섭단체 만드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 아무도 없을 거라고 봐요. 없다. 예, 저는 없다고 봐요. 뭐 그저께 이제 조국 대표하고 이재명 대표가 만나서 뭐 이 네. 부분을 논의를 했는데 원론적으로는 동의하고 네. 어쨌든 잘 해보자라는 것까지 갔지만 일단 속도가 나지 않아서 질문을 드렸고 그거는 제가 봤을 때 반대편에 있는 국민의힘의 문제고 네. 국민의힘의 문제의 전략적 고려는 8석의 문제다. 저는 이렇게 보여집니다. 좀 더 민감한 질문 하나 드리면 조국 혁신당 키워놓으면 민주당 큰일 난다. 그럴 일 없습니다. 아니 그럴 일이 없다는 것은 박진영 교수의 생각이고 예. 제가 이제 댓글이나 이런 데 여러 의견들을 보면 조국 혁신당 절대 키워서는 안 되고 민주당 중심으로 끌고 가야 되지 무슨 쉐빙선이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쉐빙을 해도 우리가 하고 끌고 가도 우리가 끌고 가야 되지 정권 교체 민주당이 하는 거지 어떻게 조국 혁신당 앞장 세워서 정권 교체하느냐 라면서 자강론 이야기하는 사람도 여전히 있거든요. DJP 연대도 했고 노무현 정몽준 단일화도 했거든요. 그랬는데 그리고 지난 대선도 생각해 보세요. 안철수 우리가 데려가서 우리가 정권 먹었어요. 그거는 그냥 뭐라고 합니다. 자부심일지는 모르겠지만은 전략적으로는 그렇게 경직되게 생각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조국 혁신당 이번에 이제 곡성에서 후보 냅니다. 아니 예를 들어 볼게요. 우리가 다 먹을 수 있었으면은 조국 혁신당한테 왜 표가 갔겠어요? 결과론적으로. 네. 조국 혁신당한테 표가 가는 이유가 존재하고 있는 겁니다. 부산검령에도 이번에 조국 혁신당 구청장 후보를 유재성 변호사를 이제 냈더라고요. 보궐선거에서. 네네네. 그래서 이제 경쟁 구도가 이제 만들어집니다. 그거는 지금까지는 저는 개인적으로 조국 혁신당이 전략적으로 잘못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왜 조국 혁신당이 제대로 된 훌륭한 정당을 만들어 가지고 민주당을 대체하는 야권의 정당이 되겠다. 이게 목표인가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조국 혁신당은 검찰 개혁이라는 단일 주제 정당 아닙니까? 그 단일 주제가 소멸하면 없어져 줘야 되는 것이 그들의 운명적 정체성 아닌가요? 이 정당을 만든 게 정권을 획득하는 게 목적인데. 아니 그것이 진짜 목적이라고 한다면은 경쟁 관계 속에서의 적대성이 생길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조국 혁신당이 민주당과 경쟁과 협력을 동시에 해야 되는 관계라는 거 동의하죠. 동의합니다. 그러면은 그 경쟁이라는 공간이 뭐냐? 그러면 선거에서 네. 지역구든 비례든 후보 내서 경쟁해서 이기는 것이고 필요하면은 단일화하는 것이고 과거에 민노당이 존재해왔던 것이 지역구는 민주당, 비례는 민노당 이런 방식으로 진보정당과 공생을 해왔던 게 있지 않습니까? 민노당은 진보 정당이고 종합적으로 한국 사회를 설계해서 바꾸겠다는 계획이 있었던 당이고요. 조국 혁신당은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검찰 개혁이라는 단일 주제 정당인 거고요. 그다음에 윤석열 정부를 끌어들이고 민주정부를 수립하겠다는 이 전략 전술적 정당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저는 정체성 정당이라고 생각하지 않고요. 지금 제가 봤을 때 조국 혁신당 내부에서 오판하고 있는 것이 있다고 봅니다. 조직 노선 정당으로 지금 가려고 하고 있어요. 이거 굉장히 잘못된 그 발상입니다. 말은 전국 정당화를 시도하고 있다. 조직을 따서 시도당을 만들고 지역위원회를 만들고 후보를 내고 그게 뭐 중요합니까? 저는 그게 아니라고 봅니다. 그리고 그럴 역량도 없을 뿐더러 그것은 결국은 민주당의 오랜 이 텃밭 역량과 부딪히면서 저는 갈등만 불러일으킬 거 봐요. 그럼 정당인데 정권 획득의 목적도 세울 수가 없고 민주당이 아니죠. 정권 원하는 획득의 말- 목표 세울 수 있죠. 획득의 목표 세울 수 있는데 그걸 조직 노선으로 해가지고 전국에 조직 만들어서 정권 획득하겠다. 저는 이건 아니라고 보고요. 예를 들자면 이런 겁니다. 뭐 그분하고 비교하는 것에 대해서 조국 대표께 죄송합니다만은 노무현 정몽준 단일화 때 정몽준이 되는 그림을 그리는 것이 맞고 그 다음에 문재인 안철수 정몽준 후보의 그림을 그리는 것이 아니고 아니 정몽준 후보의 그림을 그려야 되고 예. 문재인 안철수 단일화 때 2012년 때 안철수의 그림을 뭐 죄송합니다 조국 대표께 조국 대표가 안철수라든가 정몽준보다 훨씬 더 훌륭하고 정치적 지향점이 뚜렷합니다만은 저는 방식의 문제에서 그 두 사람의 방식을 택하는 것이 맞지 정당을 제대로 만들어 가지고 우리도 그 정당처럼 해서 집권하겠다는 민노당 방식은 저는 아니라고 봐요. 야, 이제 이 부분이 지금 이제 민주당 내에서 조국 혁신당을 어떻게 바라보느냐는 것이 다르게 보이지만 박 교수의 이야기도 비슷한 이야기로 저는 느껴지는데. 아니 이건 오히려 갈등을 양산할 뿐이라고 봐요. 그리고 시대에 뒤처진 방식이에요. 조직 노선 정당은. 그럼 조국 혁신당 그러면 검찰 개혁만 하고 그러면 정당이 사라져 버린다면 그거는 말이 더 안 되지. 아니죠.
역설적으로 이야기하면 검찰 개혁을 주도해서 여론조사 지지율 팍팍 올려가지고 조국 대표가 이재명 대표보다 지지율 잘 나오면 되죠. 그런 목표로 가야죠. 그렇게 하면서 이제 전국 정당이 자연스럽게 만들어지겠지. 다만 그거는 오프라인 나중에, 조직을 만들 것이냐 아니면 온라인 플랫폼으로서 나중에 민주당과 연대를 하고 예. 정권을 같이 운영하면 되죠. 이거는요, 제가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조국 혁신당의 이 부분 주도하는 분들 저하고 가까운 분들인데 조직 노선 안 해본 분들이요, 그분들이. 근데 이제 여기서 중요한 거는 당장 이제 보궐선거가 생기는데 조국 혁신당도 후보를 내고 민주당도 후보를 내고 국힘도 후보를 낼 거 아니에요. 호남과 네. 영남, 이제 부산의 상황은 좀 다르긴 하지만 어쨌든 이게 현장에서는 경쟁 관계가 구축되는 것이 제3자의 관점에서 보면 경쟁을 자유롭게 하라. 이것이 오히려 정치 발전이지. 경쟁하지 말고 적정하게 상호 조정하자. 협력이라는 이름으로 조정하고 이런 것도 오히려 그게 정치 발전이야, 정치 굴착이지. 그러면은 조국 혁신당이 이념적 정체성을 분명히 하고 종합적으로 앞으로 민주당과 같이 하지 않는다는 선언을 하는 게 맞아요. 저는 결국은 이렇게 해서 본선 후보 경쟁을 하는 상황, 지역적 차원에서 만들어진다면은 갈등의 전국화가 이루어질 거라고 봅니다. 네. 네. 그래서 지방선거 때 이미 이제 수도권도 후보를 내고 호남도 후보를 내어서 특히 이제 영남 같은 경우에는 민주당이 후보를 못 내는 지역도 있잖아요. 그런 지역에 조국 혁신당 후보를 내겠다라는 이제 계획을 갖고 있더라고요. 네, 제가 보기에는 적절하지 못한 계획입니다. 그래요? 네. 그러니까 조국 혁신당의 존재 자체가 이제 의미가 이제 좀 축소되는 측면이고 여기에서는 뭐 논쟁을 해서 결론을 내자는 것은 아니니까 네. 어쨌든 조국 혁신당의 관계 설정은 협력과 경쟁이라는 것을 현실적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동의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조직 노선 정당으로 가가지고 전국적으로 민주당과 마찰을 일으키는 상황들은 저는 현실적으로 좋지 않다는 생각이 들고요. 절대 민주당을 이기기 어려울 겁니다. 네. 밖에 있는 사람들은 민주당의 조직이 어설퍼 보이고 그런데요. 실제 들어와서 보면요. 이게 수십 년 동안 짜여져서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그렇게 허술하지 않습니다.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는 앞으로 정치 행보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뭐 저는 Y 모씨만 가까이 안 하면 된다고 봅니다. Y 모씨라고 하면 네네. 네. 이번에 어쨌든 또 이상한 소문이 났잖아요. 네. Y 모씨가 윤석열 정부와 어떤 관계 속에서 김경수의 삼원묘건에 개입했다라는 뭐 소문입니다. 네. 확인할 수 없습니다만은 저는 어쨌든 그 소문에 일말이라도 그게 가능성이 있다면 그분과는 가까이 하지 않는다면은 저는 김경수 전 지사도 중요한 역할을 하실 수 있다라고 가정합니다. 저 Y 씨가 이제 누군지는 팩트로 확인되면 이런 공개하기로 하고요. 네. 자, 그래서 지금 이제 당 내에서 대권 주자로서 여론조사를 하면 지금 2위 정도 나오더라고요. 네네네. 또 조국 혁신당의 조국 대표보다 좀 더 높게 나오는 여론조사가 오차범위 아니긴 하지만 어쨌든 있습니다. 그러면은 대선 후보로서도 김경수 후보가 경쟁력이 있다 이렇게 저는 보십니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요? 네. 그 대선 후보로서 경쟁력이 있다는 것은 실제로 대권 주자가 되느냐 아니면 대선 후보까지 경선에 나오느냐 이것도 좀 구분해서 봐야 되지 않습니까? 글쎄요. 솔직히 지금의 민주당의 구조 내에서 당내 경선에서 이재명 대표를 이길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지 않습니까? 없죠. 그러면은 이제 대선 주자로서의 의미는 있는데 대선의 본선 후보까지 될 것인가 문제는 좀 지켜봐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거는 본인 하기 나름이죠. 자, 잘 알고 있으니까 두 분 다 박정희 교수가 페이스메이커 역할은 할 것 같아요. 페이스메이커 역할을 무조건 해야죠. 그 정도는. 무조건 해야 되는 거예요. 김경수 후보가 네. 만약에 페이스메이커가 될 수도 있다. 네네. 그러면 본인이 선거에 나왔을 때 민주당 내에서 대권 주자가 되지 않는다고 하면 안 나올 수도 있고 그럼에도 그래도 불구하고 나와야 된다고 봅니다. 저는. 그래도 나와야 한다. 그래도 나와야 된다고 봅니다. 예, 그러면은 왜냐하면 아직 젊고 네. 그 다음에 이분이 가지고 있는 민주당 내에 부분 파트가 있어요. 이른바 세력으로서의 친문, 지역적 차원에서의 PK. 이게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보완제로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그렇지 않습니까? 본인이 가지지 못한 거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그런 분이 비적대적인 서로 상생적 경쟁을 해줘서 통합을 해서 시너지가 난다. 그럼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 부분에서는 이재명 대표도 김경수 지사가 친문 또는 이 PK를 근거해서 대권 주자까지 발돋움하는 것에 대해서 나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할 것 같아요. 이번에 사면복권이 됨으로써 김경수 전 경남지사는 이제 경상남도 지사급은 이미 넘어섰습니까? 혹시 다음 지방선거에 네. 후보가 없어서 김경수 후보가 직접 경남도지사 다시 뛰어라 이럴 일은 없습니까? 그럴 일은 없을 것 같아요. 없다. 그러면 이제 김경수 후보가 실제로 대선 후보까지 나와서 네. 페이스메이커 역할 정도는 할 수가 있다 없다. 그 정도 급은 됐다고 봅니다. 그 정도 급은 그래서 됐다. 이번에 뭐 김경수 지사에게 뭐 지명직 최고위원을 주는 게 어떠냐라는 제안, 이런 제안은 사실은
예의 어긋납니다. 주면 받습니까? 안 받죠. 안 받죠. 네, 그러니까 네. 이제 정치적 체급이 그만큼 올랐었는데 그러면 이제 김경수 지사가 다시 정치권으로 뛰어들어오는 것은 이재명 대표 쪽으로 보면 상당히 좋은 호재다. 뭐 민주당 전체의 호재라고 봅니다. 그런데 왜 당 내에서는 빨리 김경수 사면 복권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초창기에 얘기를 하지 않았느냐, 뭔가 좀 의식을 한 거 아니냐 이런 그렇지는 이야기. 않습니다. 그렇지는 않고요. 오히려 팩트 확인이 안 돼서 그냥 안 아니 했다. 제가 아는 바로 민주당은 그 전에 홍익표 원내대표 때부터 그냥 대놓고 김경수 사면, 정경진 사면 이야기했습니다. 네. 뭐 따로 있지 않습니까? 쪽지 주고 할 만한 그런 수준을 넘어서서 공개적으로 이야기해 왔고요. 그리고 이 정권이 쪽지를 받는 정권도 아니었고 뭐 그렇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김경수 후보가 나오면 민주당에서는 이제 대선 후보로서의 자원들이 좀 늘어난다. 네네. 이 외에도 대권에 직접 나올 만한 인물이 생각나는 게 있습니까? 당장 조국 후보, 조국 대표 있잖아요. 조국 대표는 이제 조국 민주당은 혁신당이고, 아니지만은 어쨌든 뭐 야권 연대라든가 또 한 번에 뭐 야권 연대 경선 이런 게 만들어질 수도 예. 있겠죠, 그죠? 뭐 그런 인물로서 충분히 자리매김하고 있죠. 그래서 제가 아까 조국 혁신당에 말씀드리는 게 조직 노선으로서 정당을 만드는 것에 대해서 집착하지 마라. 조국 대표의 지지율을 올리는 것에 오히려 전념하는 것이 맞다라는 조언을 드리는 겁니다. 지지율을 높인다는 건 결국 대권 주자로서 지지율을 그렇죠, 높이는 그렇죠. 것이 더 중요하지. 그렇죠, 그렇죠. 전국 정당에 대해서 정당 지지율을 높이는 것은 그다지 의미가 없다라고 봅니다. 의미가 없고 오히려 민주당과 충돌이 될 가능성이 그렇죠. 높다. 우리 국민들은 조국 혁신당이라는 당을 20년, 30년을 가야 될 정당으로서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 가시권에 들어오는 그러면 민주당 대선 후보, 자 이재명, 김경수, 조국. 그리고 조국은 뭐, 이제 뭐, 뭐, 다른 당은 다르지만. 김동연, 뭐 그렇죠. 그 정도 되겠죠. 네. 그 외에는 지금 떠오르는 인물은 없습니까? 그 외에는 뭐 생각이 안 나네요. 뭐 우스개로 질문 하나 드릴까요? 네. 이도 저도 없으면 정청래도 대통령감이다 이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글쎄요. 뭐 거기에 대해서는 딱히 말씀드리지는 못하겠습니다. 노코멘트 하시겠다면. 네, 노코멘트 하는데 인기의 문제라든가 일을 처리하는 방식은 굉장히 잘하는 것 같아요. 네. 이번에 법사위원장 하는 거 아주 잘하는데 근데 이 종합적 비전으로서 국가 운영의 계획 예를 들면 이런 거 아닙니까? 우리가 딱 찍어 이야기 안 하더라도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면 나를 이렇게 끌고 갈 것 같아. 이런 그림이 그려지잖아요. 상상이 되잖아요. 뭐 김동연을 싫어하는 분들도 김동연이 대통령이 되면 이렇게 끌고 갈 것 같아. 라는 그림이 그려지잖아요. 근데 정청래 최고는 아직도 정청래 최고가 대통령이 되면 나를 이렇게 끌고 갈 것 같아. 라는 그림이 안 그려져요. 네. 이건 본인이 그려야 돼요. 제가 말씀드리지만 정치라는 것은 액션과 행동, 절차의 문제이기도 하면 한편으로는 사상과 철학의 문제이기도 하거든요. 아주 간단한 질문 드릴게요. 지금 사법 리스크가 있다 없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이재명 사법 리스크가 제가 보기에는 이제는 해소되는 과정이지 정복되는 과정은 아닌 것 같다. 국민들 알 만큼 다 알았다. 사법부에서 이런저런 판단을 내린다고 해서 대권 가도에 치명적인 영향이 올 것이다 안 올 것이다 여기에 대해서는 저는 아니라고 보는데 그냥 그대로 간다. 감옥 가더라도 설사 감옥 가더라도 그냥 대권 주자까지 치고 갈 수 감옥 가면 있다. 피선거권이 없죠. 아니 대부분의 확정 판결 전까지는 3심까지, 예. 그리고 3심까지 네, 가려면 그렇죠. 선거가 얼마나 그렇죠. 기는데 제가 이야기하는 건 만에 하나 구속이 되는 상황이 오더라도 끝까지 이렇게 가버린다 이러면 못 막을 것이다 라고 보는데 감옥 가면 더 파워가 더 세지겠죠. 제 이야기가요. 네, 그럴 가능성이 있겠죠. 오히려. 그래서 이것은 이제 이재명 대권 주자라는 카드는 네. 검찰이 나서서 이것을 제재할 수 있는 이슈냐 아니냐 저는 아니라고 보는데 여전히 사법 리스크가 존재한다고 많이 떠들고 있지만 이번에 그거는 연임과 악마와 이 비호감도 높이기 장꾀인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이 연임과 새로운 지도부 구성과 윤석열 정권과 대책점에 서서 전면전을 벌릴 민주당의 상황으로 보면 이재명 당대표의 사법 리스크는 저는 사라졌다라고 보는 것이죠. 만에 하나 사법부에서 강제 구금을 하는 일이 있다 하더라도 대권 가도를 막을 수가 없다라고 저는 보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에서는 좀 더 외연을 넓혀서 많은 선수들이 본선에 누가 후보가 되든 페이스메이커 역할을 하더라도 많이 나와서 뛰어야 한다 이런 생각이 좀 그렇죠. 네. 조국 혁신당에 대해서 애정을 갖고 조언을 하는 겁니다. 제 네. 나름대로. 왜냐면요. 그런 일 오래 해봤잖아요, 제가. 네. 자, 이런 부분도 조국 혁신당의 조국 대표를 비롯한 정춘생 의원은 민주당이 또 여성국장 출신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박진희 교수의 의견이 동의가 되든 동의가 되지 않든 이런 다양한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거 이해하시면 좋겠고 오늘 긴 시간 이렇게 인터뷰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시청자 여러분 행복한 시간 보내시고요. 남은 또 주말 더 의미 있게 보내시고요. 부탁 하나 드리겠습니다. 스픽스 96만 명 넘어섰고요.
구독, 좋아요는 꼭 저희들에게 필요한 생명수와 같은 여러분들의 응원과 격려다. 그리고 제 오른쪽에 나가고 있는 이 광고 명절에 선물하실 때 있으면 꼭 인터넷으로 QR코드 저기 보이죠? 저기 딱 쳐서 상품 12가지 보시면 맛과 건강과 그리고 가격까지 만족스러운 명절 선물 할 수 있다. 이런 말씀 드리면서 오늘 마키아벨리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